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확실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비운의 황태자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였던 이방자 여사에게 늘 붙어다니는 수식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정말 비운한 삶을 살다 간 것일까요?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관조하며 이방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난 날들은 마냥 비운만은 아니었다. 긴 폭풍우 속에서도 가끔 한 조각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보이듯이 여인으로서의 사랑과 행복이 있었다. 무지개 같은 꿈과 희망도 있었다. 경랑이 소용돌이쳤던 한국 근대사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녀의 삶 속엔 슬픔과 아픔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영왕과의 행복했던 시간들도 그녀의 인생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찬란한 기억들이지요. 비운하지만은 않았던 이방자 여사의 인생 여로가 담긴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방자 여사는 일본 왕실의 정략에 따라 대한제국의 황태자비로 시집 오면서부터 바람잘 날 없는 경랑의 시대를 헤쳐온 인물입니다. 고종 황제의 세 번째 왕자 영왕 이은과 일본 천황의 친족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여왕, 즉 이방자 여사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기록을 적은 책인데요. 이 책은 몰락해가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살아낸 황태자 부부의 눈물겹고 찬연한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사랑과 잊혀져가는 조선 왕조 말기의 처연한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이 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화 우주의 찰나. 아침에 뜰을 산책하다 작은 풀꽃을 발견했다. 매일 이 길을 산책하면서 왜 여태껏 이 꽃을 보지 못했을까? 작은 꽃잎 위에는 이슬이 적시고 간 자국이 아직도 촉촉이 남아있다. 떡갈나무 그늘에 숨어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름 모를 이 작은 풀꽃에도 이슬의 은혜는 내린다. 그러나 또 얼마나 잦은 바람과 폭우와 벌레가 이것을 괴롭힐 것인가. 짙은 옥색의 앙증스런 꽃잎은 어린 시절 궁성의 분숫가나 모미지 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뜯던 그 신비한 옥색의 풀꽃들을 연상시킨다. 다이쇼 천황후 데이메이는 봄이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꽃이 피었으니 놀러오세요 라곤 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궁성에 가서 풀꽃을 뜯기도 하고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면서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꽃밭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머리와 옷깃에 풀꽃을 한 다발씩 꽂고 환하게 웃으면서 데이메이 황후와 무슨 재미있는 얘기인지를 하곤 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1977년 95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딸의 운명을 아파하며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 자식이라고는 딸 둘을 낳아 큰딸인 나의 행복하고 화려한 장래를 꿈꾸셨던 어머니가 오직 나라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나를 시집 보내면서 딸 둘뿐인데
하며 우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낳아보고 잃어보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어머니 가슴에 맺혔던 멍든 무게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한 얼굴, 괴로운 얼굴로 손을 잡으시고 용케도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나 의무를 잊지 말아라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대로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어도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 84년 걸어온 길은 긴 인생길이다. 그러나 대우주의 섭리로 보면 풀꽃에 맺혔다 사라지는 이슬보다 더 짧은 찰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마의 땀방울을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나를 비운의 왕비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낙선제 뜰에 서서 회고해보는 나의 지난 날들은 마냥 비운만은 아니었다. 긴 폭풍우 속에서도 가끔 한 조각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보이듯이 여인으로서의 사랑과 행복이 있었다. 무지개 같은 꿈과 희망도 있었다. 비록 고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라 하더라도 이제 회한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마냥 끌어안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해야 할 소중한 나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싶다. 전하와 나는 피차 불행한 조국의 왕족이었기에 서로 눈물겨운 역정을 나누는 부부가 되었다. 거목이 휘어질 때 그 기우는 아픔이 크듯 망해가는 나라의 왕세자였기에 당하는 전하의 아픔은 옆에서도 감히 추측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인간으로서 전하는 훌륭한 분이었다. 따뜻하고 깊은 마음과 중후한 인품, 뛰어난 영어, 프랑스어 실력과 조선 유학생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장학회 사업 등 만국한을 되씹으며 몸부림치는 그분을 보며 나는 한일 융화보다 외로운 그분의 따뜻한 벗이 되고자 했었다. 부부로서 우리 두 사람은 오히려 행복했다. 험하고 암담한 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결합과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1901년 11월 4일 도쿄의 고지마치 3번정에 있던 나시모토 군가에서 태어났다. 아버님인 모리마사 왕은 아사히코 왕의 넷째 아들로 어려서 나시모토 군가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시모토 왕이라 불리었다. 메이지 유신 전에는 황족은 모두 유명한 절의 주지를 맡았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의 아우인 할아버님도 교토 산제닌 절의 주지 노릇을 하다가 메이지 유신 후 환속하셨다고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황족들은 절 대신 군대의 장교로 복무하게 되어 나의 아버님도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직업 군인이 되셨다. 어머님 이스코는 나베시마 후작의 차녀다. 외조부님은 외교관이셨다. 이스코란 이름도 외조부가 주 이탈리아 대사로 가 계실 때 로마에서 나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낳은 아이라는 뜻이다. 할아버님의 저택은 굉장히 커서 대단히 유명했다. 수상 관저가 있는 지오다구의 나가타 거리 구릉에 있는 이 대저택엔 메이지 천황이 수시로 들러서 놀다 가시곤 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하신 것은 1900년 11월 23일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첫 딸인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내가 조선 왕가의 무덤에 묻힐 운명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나의 기억은 많은 꽃들로부터 시작된다. 넓은 정원에 사철을 바꿔가며 꽃이 피고 졌지만 무슨 꽃이었는지 뚜렷한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도 가끔 꿈속에서 이리저리 꽃향기를 맡으며 그 정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 나를 보곤 한다. 다만 난간과 난간 사이 복도 옆에 쭉 피어있던 매화는 잊을 수가 없다. 2월부터 피어서 6월에 시드는 이 매화는 꽃도 아름답지만 여린 파란 열매를 따서 깻잎 등에 다진 뒤 음식에 양념으로 쓰고 소화가 안 될 때는 물에 타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매화 열매는 향내가 진하고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있어 지금도 그 맛을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입에 침이 괜다. 현관과 객실이 있는 양관에서 화옥의 거실 쪽으로 턱없이 길고 긴 복도로 두 개의 집이 이어진 이 집은 원래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지은 것을 국내성이 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미우라라는 사람이 후에 주한 공사가 되어 을미사변 때 민비 시해를 주도한 사람이라 하니 나는 전생부터 조선 왕가와 쇠사슬 같은 숙명의 업보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다. 한창 러일 전쟁 때라 동요 하나 없었고 기껏 듣는다는 게 군가였다. 소녀들마저도 전쟁 놀이를 했다. 들것에 부상병을 실어날라 치료하고 군인같이 서로 경례를 하고 나무 막대기를 일본 도인양 휘두르며 놀곤 했다. 그 놀이를 하면 나는 퍽 용감한 군인 행세를 했는데 아마도 성격이 활달했던 모양이다. 귀엽고 의젓한 황태자. 1908년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학습원 여자부에 입학했다. 왕족과 귀족이 다니는 학습원은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매 학년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나마 여자부는 더욱 적었다. 바로 이 해 12월 조선에 이은 황태자가 일본으로 오셨다. 일본 황족들은 황태자의 마중을 위해 모두 신바시 역까지 환영을 나갔다. 우리 부모들도 환영을 나가셨다. 어머님은 참 의젓하고 귀여운 소년이었다라고 회상하셨다. 그날 양친이 조선 황태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7살이었던 나는 아무 기억이 없다. 그런 이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른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2년 후인 1910년 한일 합방이 조인되었다. 러시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한국을 지배하에 두려한 일본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권을 빼앗고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10월에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한국 청년 안중근에게 암살당하자 이를 계기로 이듬해 8월 22일 한일 합방을 강행한 것이다. 한일 합방 후 이은 황태자는 칭호도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떨어졌다. 그때 어른들이 참 안 됐다고 동정어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그 뒤 나는 궁중에서 가끔 왕세자를 볼 수 있었지만 단지 참 안 된 사람이다 하고 어른들이 하듯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기는 했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곧 잊어버리곤 했다. 이듬해인 1911년 7월 20일 은전하의 모친 엄비님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셨다. 한 번쯤 뵈었더라면 하고 후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때의 나에게는 멀기만 한 남의 이야기였다. 이방자 회고록 제1회 내용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라 하더라도 이제 회한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마냥 끌어안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해야 할 소중한 나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이방자 여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항상 이방자 여사 앞에 따라붙는 비운의라는 수식어를 이제 그만 떼어주고 싶어집니다. 역사가 그녀를 계속 비운하기만 했던 여인으로 기억하게 두어선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운을 모두 품어낸 여인, 그래서 더 행복한 여인, 이방자 여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터 고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